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보다 더 효심이 깊었던 사위가 암 판정을 받은 뒤 저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며 장모님,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고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누구를 가족이라 불러야 하는지, 효도란 무엇인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슴 절절한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이정숙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딸의 지인을 통해 이건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야기라며 소개받아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들보다 더 효심이 깊은 사위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서류를 내민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저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한 뒤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지요. 제게는 장남 준호와 딸 수진, 두 자식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랜 세월 장남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제 삶의 기준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곁을 더 자주 지킨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위 김도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한 뒤 단 한 번도 저를 남처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와서 장을 보고 음식을 도왔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퇴근 후 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제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 병원 진료부터 물리치료 예약까지 모두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는 참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 아들 준호는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에 오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늘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갈게. 요즘 너무 바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 한켠은 서서히 허전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 도윤이 대신 제 안부를 묻고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이 부족하면 조용히 장을 봐 채워놓고 갔고 보일러 점검까지 스스로 챙겼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사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식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딸에게서 이른 아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병원에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그대로 놓고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왜 병원에 있어? 어디가 아픈 거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던 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약속이 이렇게 병원 소식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던 미역국과 부드러운 반찬을 정성껏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 국을 몇 번이나 넘칠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비록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를 누구보다 어머니처럼 대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병원의 냄새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가 복도에 들어섰을 때 딸 수진이 벽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이미 많이 울어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거니? 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서류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정하던 사위의 모습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으며 몸 전체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턱선이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됐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딸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많이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을 꼭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기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들 맞으시죠?
저와 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와 추가 촬영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이 제 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성 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붙잡듯 다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료 계획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가 점점 무겁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난 뒤 공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차분한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오히려 보호자를 달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던 거니 왜 말을 안 했어?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검사 받으러 다녔어, 혼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사위는 도시락을 잠시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을 겨우 넘기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습니다. 평소 식사를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라기에는 너무 정리된 형태였습니다. 겉면에는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검사 서류니? 사위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이 병실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딸 역시 그 봉투를 보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단순한 병원 관련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을 꼭 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침대 옆에 놓인 그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위의 시선이 계속 침대 옆 서류 봉투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면 보통 치료 이야기나 몸 상태에 집중할 법한데 도윤이는 오히려 그 서류를 더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딸 수지는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은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마음으로
도시락 정리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치료가 먼저지.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니. 그러자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작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리해야 할 게 먼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말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치료도 시작된 상황에서 정리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너무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그런 말 지금 하지 마. 하지만 그는 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으로 살짝 밀어 정리했습니다. 그 행동은 매우 익숙하고 준비된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단순한 병원 서류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한쪽에는 그의 회사 가방도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린 가방 안에는 노트와 파일들이 정리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도 휴직 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치료와 동시에 생계 문제까지 시작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의외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씩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작은 수첩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몇 장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환자라기보다 업무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몸부터 생각해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을 숨기고 혼자 준비해 온 시간이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버틴 이유라니 무슨 말이야? 사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손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며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서류는 우연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수건을 쥔 채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병원 관련 서류 아니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 서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두툼한 두께와 정리된 형태가 평범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서류 정리를 자주 하던 모습, 늦은 밤까지 무언가를 작성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집에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을 알게 된 이후 조용히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준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은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서류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사위가 서류 봉투 위에 손을 올린 채 말을 멈춘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다음 행동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기에는 다소 낯선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사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도윤님, 준비해 오신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실에 법무사가 온 상황 자체가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수진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법무사요?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은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법무사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차례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공증 도장과 공식 문구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의 병실에서 법적 서류가 펼쳐지는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것들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이고 공증 절차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서류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침착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환자라기보다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치료를 시작한 상황인데 삶의 정리를 먼저 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잖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차분하게 문서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계좌 정리 관련 문서, 그리고 여러 확인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병실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설마 이런 걸 미리 준비한 거니?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그 긴 시간을 감당하며 서류를 준비해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위는 서류 더미 중 하나의 봉투를 따로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다른 문서보다 두툼하고 단단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특히 보호자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중심이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천천히 그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킨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두툼한 봉투 위에 손을 올린 채 저를 부르던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흐느낌도 기계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평범하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동작만큼은 매우 신중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법무사는 옆에서 조용히 서류 순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한 장 더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그의 예금, 보험, 그리고 보유 자산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와 장모님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병실이라는 공간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공증 도장과 서명까지 모두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제가 힘없이 말하자 사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법무사는 추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수익자 변경 관련 문서였습니다. 그 수익자란에 제 이름과 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미리 해?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집 담보도 이미 정리했습니다. 계좌도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료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제 질문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보다 가족의 부담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퇴직금 정리 내역과 예금 해지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정리한 흔적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인 의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왜 나까지 이름을 넣은 거니? 사위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송함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노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류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문서가 떨리며 내려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서류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위로 떨어지던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 이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을 뿐인데 그 무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누르는 듯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딸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정리가 아니라 포기잖니. 제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제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예상 금액과 생활비 정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 그러자 사위는 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오던 사람,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와 집안을 챙기던 사람, 늘 조용히 제 생활을 살피던 사람이 바로 이사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아들 준호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비교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 거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생활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치료만 받다 보면 어머님께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말을 끝내는 순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계속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그 빛이 사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들기 전부터 이미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류, 수첩, 계좌 정리, 보험 변경까지 모든 것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뒤늦게 알아버린 진심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짐이 되는 건 제일 싫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서류는 삶을 포기하려는 문서가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요. 사위의 말이 끝난 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고 저와 딸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마지막 준비라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늦은 오후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병실을 찾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그의 말은 걱정보다는 상황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딸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자연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손을 뻗어 문서를 들춰보았습니다. 이건 뭐야, 재산 관련 서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빠르게 문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 둔 것들입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병실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내려다봤습니다. 재산 포기 수익자 변경? 그가 중얼거리듯 읽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딸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하는 거야? 그 질문은 걱정이라기보다 이해관계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투 하나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끝까지 감정이 섞이지 않은 현실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병실의 긴장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들의 모습과는 다른 낯선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거 볼 상황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지.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사위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상에 누운 채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류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제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 다 공증까지 한 거야? 법무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본인 의사로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힘없이 숨을 내쉬며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마지막까지 가족을 정리해 두려는 선택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병실 안에 깊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책임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의 말과 사위의 말이 병실 안에 함께 남아있던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감정들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침대에 기대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딸은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준호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번갈아 바라보는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뒤늦게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를 천천히 밀어 테이블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 종이들이 더 이상 우리 사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부터 살아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짐이 되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병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족의 부담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힘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피로 이어진 관계만을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중심이던 공간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는 계속하는 거지? 그 질문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상황의 본질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야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는 일도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힘든 치료 과정을 버티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이야기하던 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정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료 일정과 회복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제 마음은 크게 안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가족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심을 증명한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도착한 뒤
서랍 속 가족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 사진들 사이에는 늘 조용히 서 있던 사위의 모습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아이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효도란 말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병실에서 보았던 서류는 재산을 포기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까지 가족을 향해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효심이 깊었던 그 아이를 이제는 진심으로 제 가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요.